술 좋아하세요?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오늘은 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술은 자신의 상처는 물론 치졸한 바닥까지 드러낼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친밀하게 좁혀주는 일종의 기적이다. 지나간 추억의 조각들 어느 날 문득.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다리 동네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정지아 작가님이 쓴 에세이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 입니다. 네, 맞아요. 이 책은 작가가 이야기하는 술 이야기예요. 어쩌면 술 예찬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무거운 숙취 같기도 한 이야기.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곁들여 여러분과 함께 한 잔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주 앉아 함께 해주시겠어요? 나는 오늘도 미소를 짓고네. 80년대. 작가가 지나온 80년대는 부딪혀 싸워야 할 거대한 대상에 좌절하며 최루탄보다 더한 숨막힘으로 젊고 아름다운 날들을 야속하게 흘려보내야 했던 날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겪었던 80년대 또한 그랬다. 이 책에서 지나간 내 기억의 조각줍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작가가 툭툭 던지듯이 보여준 이야기들이 내가 지나온 시절의 그림과 많은 부분에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작가가 가진 가족사와 한창 때 그녀의 사상, 그리고 흔히 말하는 색깔,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내용과 상관없이 질의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의 일대기가 아닌 세상 사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에세이라면 오롯이 작가가 전하는 그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니까요는 그렇게 읽게 된 책이다. 이야기는 작가가 사상범으로 수배되어 숨어 다니던 시절에서부터 시작한다. 고향산이 그리워 무작정 찾은 지리산 뱀사골 산장에서 숨죽여 마시던 위스키 패스포트에 대한 추억이 첫 번째 술 이야기이다. 그런데 나는 정작 작가가 마신 최초의 위스키, 춥고 두려웠던 산장의 밤을 녹여준 패스포트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히려 그 기억 끝에 훅 딸려 들어온 이름 캡틴 큐에 더 오래 눈길이 머물렀다. 패스포트는 내가 마신 최초의 위스키다. 물론 대학 시절 위스키인 줄 알고 캡틴 큐를 마시기는 했었다. 캡틴 큐는 마시는 누구라도 거의 혼절에 이르게 하는 기적의 술이다. 캡틴 큐. 어리석었지만 뜨거웠던 대학 시절, 나에게는 캡틴 큐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주머니가 가벼웠던 그 시절, 친구들은 종종 문과대학 광장 한켠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어느 날 한 녀석이 야상 주머니에서 자랑스럽게 꺼낸 캡틴 큐. 그날 군만두를 안주 삼아 처음 마시는 양주를 겁도 없이 들이키던 과대표 정태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뜬 후 다음날 대낮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이 첫 장에서 작가는 숨죽여 살던 수배자가 숨죽여 마셨던 술로 패스포트를 기억하고 있다. 돈도 없는 수배자의 입장으로 3박 4일의 겨울 산행 일정을 버티기에 양과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엄청난 일상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의 술. 작가가 이후 내내 위스키 애찬론자가 된 것도 내가 짐작하기에는 위스키가 주는 그런 깊고 날카롭게 취하는 뜨거운 느낌 때문이지 않았을까. 모든 생각들이
흩어진다면 나는 에세이를 읽을 때면 마치 마음 통하는 친구와 둘이서 아주 익숙한 장소에서 대충 널브러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다. 그런 날 있지. 물론 정색을 하고 읽어야 하는 벽돌치기 주는 지적 쾌감도 상당한 것이지만 왜 그런 거 있지 않은가? 가끔은 그렇게 툭툭 아무 이야기나 밑도 끝도 없이 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하고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 말이다. 정말 기뻤던 날도 모두가 소중해서 나는 오늘도 미소를 짓고 내 작가는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가에 대한 대답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았다는 어떤 장면으로 설명한다. 아프리카 초원 어딘가에 있는 야생 사과나무. 그 육중한 나무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그중 저절로 떨어진 사과가 발효되어 사과주로 내 익어갔다. 마음속이 또 다른 생각으로 채워진다. 그 술이 된 사과를 먹은 동물들이 먹이사슬도 있고 초원의 만월 아래 취기 가득한 밤을 보내는 풍경을 작가는 특유의 머쓱한 표현을 곁들여가며 아주 선명한 화질로 설명하고 있다. 술기운에서 깨어난 동물들의 모습을 오버랩한 작가의 표현을 보자. 모두가 잠든 새벽 공기 사자와 코끼리는 그제야 고난잠에서 깨어난다. 끔벅끔벅. 대체 여기가 어딘지 주변을 돌아보던 사자와 코끼리의 시선이 마주친다. 술에 취해 처음 본 사람과 원나잇을 한 남녀처럼. 여전히 사랑하기에 참아놓은 정신을 차린 여자가 황급히 옷을 입고 이미 깬 남자가 자는 척 꼼짝한 듯 사자와 코끼리는 겸연쩍게 몸을 일으켜 상대를 곁눈질한다. 그리고는 숙취에 찌든 무거운 걸음으로 정반대의 초원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음을 옮긴다. 먹이사슬로부터 해방된 초원의 단 하루. 이것이 술의 힘이다. 최초로 술을 받아들인 우리의 조상도 아프리카 초원의 저 동물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해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하루. 숙취의 고통을 알면서도 술 깬 직후의 겸연쩍음을 알면서도 동물들은 그날의 해방감을 잊을 수 없어 또다시 몰려드는 것일 테다. 오늘을 보내면 그렇게 술은 스트레스를 지우고 신분을 지우고 저 자신의 한계도 지워 원숭이가 사자의 대가리를 밟고 날아오르듯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 깨고 나면 또다시 비루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만 그러면 또 어떠한가. 잠시라도 해방되었는데 잠시라도 흥겨웠는데. 계절 넘어 어쩌면 술 마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해체된 먹이사슬에 뒤집힌 위아래가 주는 짜릿함이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언저리 인생이 술 취하는 사회를 설명하는 주류식 해석일지도 모르겠다. 지나간 추억의 후반부로 갈수록 작가의 시선은 연신내의 시궁창 냄새가 역하게 진동하는 어린 시절을 기억 뒤편에서 간간히 꺼내보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모든 생각들이 흩어진다면 이미 이즈음의 작가는 종종 나다니는 해외여행길에 면세점에서 조니 워커 블루 라벨만은 반드시 사수하는 매니아가 된다. 여러 순간들을 되돌려보네. 그런 날 있지. 그리고 당연하게도 작가의 집을 방문하는 제자나 객들의 손에는 블루가 들려있고 그들은 함께 관계는 폐쇄적으로 위스키는 공격적으로를 외친다. 사랑한 날도 정말 기뻤던 날도 모두가 소중해. 물론 책에서는 곳곳에서 보드카나 아이리시 위스키 그리고 그 비싸다는 맥켈란 1926 같은 종류의 술부터 아버지가 직접 담가 고마운 은사께 굳이 선물했다는 뱀술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여러 종류의 술이 맛깔난 이와 함께 소개되고 있지만 결국 작가는 블루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감추지 않는다. 날 문득 내 마음속이 그리고 그 애정을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적고 있다. 나에게도 찬란한 젊음의 시절이 있기야 했겠지. 그때의 나는 몸 따위 돌아보지 않았다. 몸 따위 하찮았다. 정신은 고결한 것, 육체는 하찮은 것.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는 모든 행위를 혐오했다. 혐오라니 몸이 있어야 정신이 존재하는 것인데 젊은 나는 참으로 하찮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하찮게 천대해왔던 불쌍한 나의 몸에게 블루를, 귀하디 귀한 블루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이 즈음에서 나는 사람들과 술이 만들어내는 어질어질한 그 관계에 대해 작가가 진심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사실 술과 관련된 자신의 많은 에피소드를 풀어놓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술 마시는 자신의 모습은 어떤 이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슬며시 뒷전으로 빼놓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에는 대표적인 몇몇 그림이 있다. 슬퍼서, 기뻐서, 외로워서, 함께인 것이 행복해서, 이런 등등의 감탄사로서의 술. 서먹해서, 어울릴 기회가 필요해서, 좀 더 친밀해지고 싶어서 등의 이유로 마시는 접속사적 술. 그런데 중반 이후까지 내가 느낀 작가와 술의 관계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아닌 그냥 서술어적인 술의 모습이었다. 딱히 들뜬 기분으로 마시는 술도 아니고 누군가와의 진득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혹은 그에 부응하기 위한 술자리는 더더욱 불편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계절 너머로 이런 것이 작가다운 깊이 있는 고독과 쉬 섞이지 않는 독특함인가, 혹은 작가가 가진 선 굵은 지리산 같은 취향과 기호인가, 슬슬 그런 생각에 이르를 때쯤 작가는 에필로그에 이르러서야 무심한 듯 딴청을 피우며 이런 고백을 한다. 어느 날 문득 내 기억 속에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소설이란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아직도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을 잘 모른다. 젖은 기억조차 다 모른다기보다 어렵다는 게 더 정확하겠다. 술 없이 말을 시작하고 술 없이 누군가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게 이 나이 먹도록 어렵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 그런 날 있지 포근한 햇살 작가의 이 고백은 후반부 에피소드에 등장한 지인의 할머니가 한 말, 술은 소화제여 라는 말과 많이 닮아있다. 사랑한 날 술이 소화제라니. 그건 어떻게 보면 술 마시는 사람들의 뻔한 핑계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적인 소화작용을 돕는 소화제로서가 아니라 묵은 감정도 소화시키고 얹힌 마음도 뻥 뚫리게 하는 그런 소화제라면야. 그 할머니의 그야말로 가스활명수 같은 그 말에 박수를 보내게 된다.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속에 알고 보니 상처 없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에게 술은 자신의 상처는 물론 치졸한 바닥까지 드러낼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친밀하게 좁혀주는 일종의 기적이다. 서서히 내 마음 속 맴돌아 술 없이 이토록 솔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나는 그만한 용기가 없어 술의 힘을 빌 뿐이다. 모두가 잠든 새벽 공기 속에 그러나 용기가 없어 술의 힘을 빌린다는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술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풀어낼 용기를 가졌다는 것에 탐복하고 있는 한 독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작 작가는 알고 있을까? 사랑하기에 참아놓을 수가 없어 우리 함께 그것도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못하는 독자가 말이다.